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재앙 이후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런 장르는 보통 희망을 찾아 떠나는 장면이 많거나 이동 중에 추악한 인간들을 만나는 그런 스토리가 많죠. 폐허가 된 세상과 추격, 격투씬 등 볼거리로 제공할 씬들이 다분합니다. 또 이야기의 전개를 다양한 상황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오히려 제한된 공간인 무너지지 않은 아파트에 머물죠. 머물기 때문에 재난으로 인해 드러나는 인간 본성이 정조준됩니다. 재앙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 만나게 되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서울이 대지진으로 인해 다 멸망해 버리는데 오직 하나의 아파트만 서 있게 됩니다. 이름도 황궁입니다.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천운으로 자기 주거지가 황궁으로 변하게 되죠. 집이라는 공간이 안락함과 평안함, 휴식이 되는 그런 공간인데 비뚤어진 소유욕과 이기심, 뻔뻔스러움의 상징이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켜야 되는 나만의 특권이고 처절하게 대립해야 되는 그런 지옥으로 아파트가 변하게 됩니다. 영화의 매력은 시작이 군더더기 없다는 거죠. 사실적으로 표현된 초대형 재앙과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아파트와 갈등 배경을 영화 도입부에서 빠르게 마칩니다. 그리고 아파트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다양한 인물들의 심리 변화에 충분하게 초점을 맞추죠. 아파트라는 공간은 한국 사회에서 공동의 이기적인 공간이기도 하죠. 한국 사회에서 각자의 욕망은 이 아파트라는 곳에서 단결하고 연합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배타적이고 똘똘 뭉칠수록 권한은 더 강화되죠. 그 경쟁에서 그 지위를 누리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힘을 합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황궁과 낙원을 만들죠. 하지만 아파트는 그 안에서 또 개별적인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집단이 요구하는 방식을 거부할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는 개별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러 인물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 뭉치며 외부와 대항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다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따라서 해체되고 또 모이기를 반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영탁과 민성, 명화, 금혜가 대표하듯이 상황을 다루고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고 심리가 다른 공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한된 공간은 안락한 공간일 수도 있지만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그런 대립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영화가 외부와의 대결을 끝내고 보다 심각한 갈등으로 들어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는 위험한 공간은 공동의 욕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급 사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개인에 대한 통제가 강요되는 그 계급 사회가 시스템화되고 개인을 구속해야 하는 거죠. 영탁이 처음에 대표가 되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본연의 우리 자신을 위한 공간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최상위 계급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죠. 또 다른 전체주의의 모형이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유지하지만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공간, 개인은 사라지고 아파트만 남는 공간. 영화 초반에 어떤 기자가 아파트가 우후죽순 생기는 걸 보면서 그런 말을 하죠. 문득 외로움 같은 걸 느낀다고 했던 이유입니다. 모두가 단합돼 모여 살지만 극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가장 외로운 공간이 바로 아파트인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배당하는 이 역설적인 구조가 영화에서 몇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바퀴벌레입니다. 그토록 혐오하며 밟아 죽이고 외부인을 일컫던 용어가 바퀴벌레입니다. 영화 초반에 메타포를 깔고 바퀴벌레가 등장하죠. 아파트 주민들이 닥치는 대로 밟아 죽입니다. 내 것을 지키고 단합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은 타인에 대한 혐오입니다. 그 혐오를 따라 바퀴벌레를 죽이듯 다른 사람을 기꺼이 배척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모순은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하던 바퀴벌레가 사실 우리를 리드하는 대표였고 그 혐오하고 미워하던 존재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신들만의 나만의 아파트를 지켰다는 거죠. 그 혐오하던 인물이 대표였듯이 그 애착을 갖던 아파트는 스스로를 죽이는 재앙의 공간이 됩니다. 우리는 혐오를 증오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혐오를 생산하고 혐오에 길들여지고 그 혐오로 결국 우리가 죽는 거죠. 이 역설적인 또 다른 구조가 있습니다. 오래도록 구축된 기존 시스템이나 의식을 다 뒤엎어버리듯이 영화 초반에 파도처럼 모든 걸 다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기존의 것을 다 허물면 다시 시작을 해야죠. 집은 무엇이며 그걸 매개로 모여 사는 우리는 무언가? 집은 우리에게 뭐고 우리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 산다는 의미는 대체 뭔가? 함께 산다는 건 또 뭔가? 새로운 가치관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게 리셋됐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부녀 회장은 다른 말을 하죠. 살인범이나 목사님이나 다 똑같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리셋이라고 합니다. 이미 기존에 자신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선점하고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봅니다. 부녀 회장의 메시지 안에는 선택된 사람들만이 누리는 선택적 집단 이기주의, 기회인 거죠.
그리고 부녀 회장이 아파트에서 지켜야 될 규칙을 설명할 때 카메라를 응시하며 관객들에게도 설명합니다. 그건 한 공간에 같이 참여한다는 메시지고, 그게 영화 후반에 가서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안락함을 즐거워할 때도 관객은 즐겁지가 않고 불편하죠. 관객의 눈으로 확인하는 이 역설적이고 끔찍한 우리 안의 욕망이 불편한 겁니다. 또 마지막에 이보영이 다시 만난 사람들을 보는 시선도 그래서 불안해집니다. 우리라는 집단의 이기적인 욕망이 불안하고 위태하다는 걸 느끼며 질문하는 순간 타인에 대한 우리의 시선도 불안해지죠. 내가 바퀴벌레가 되든가 상대를 바퀴벌레로 만들던가, 이런 집단의 이기적인 욕망에 매몰된 슬픈 자화상이 아파트를 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고, 이 스토리에 대한 우직함과 감독의 연출,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음악이 기막히게 조합된 영화가 바로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연출 방식의 시각적인 효과와 아울러 잘 짜여졌고요. 모든 사회적 인프라가 사라진 어두운 상황, 또 인물의 심리와 상황에 따른 조명의 변화,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컷들과 클로즈업과 와이드샷의 그 다양하고 유려한 배치도 아주 돋보였죠. 모든 게 폐허가 된 황량한 도시의 모습이 시각적으로 잘 표현됐을 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싸우는 인물들이 각자의 상황과 입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몰입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 모든 남장스러운 한복판에 심파가 있다든지 감정이 넘치고 인물의 개연성이 떨어지면 몰입이 방해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인물들의 상황과 관계가 균형감 있게 잘 짜여져서 영화 끝에서는 페이소스의 여운이 짙습니다. 게다가 이병헌의 연기는 말해 뭐하겠습니까? 이병헌 연기 인생에 또 하나의 분명한 필모그래피가 탄생했죠. 무거운 주제이면서도 이 영화가 상업적인 재미까지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배우들의 힘이었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오랜만에 만나는 참 잘 만든 한국 블록버스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